예, 오후 재판 개정하겠습니다. 예, 다 나오셨고요. 예, 예, 변호인 측 변호사 최주호 변호사 네, 퇴정하고 지금 유정화 변호사出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4시에 증인 신문 예정하고 소환을 했던 증인 김주현 씨가 오늘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좀 전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12월 12일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12월 오늘은 김주현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어려울 것 같고 12월 12일에 재소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인께서 그 증인 신문 등 관련해서 의견 진술하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정리가 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의구 작성 PC에서 확인된 그 두 건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또 증인 신문이 있으니까 만약에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은 저희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 특검 측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 그 주요 증인이나 주요 증인 이외의 증인에 관해서는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증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동의를 하고 특검의 입증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따로 더 절차에 관해서 의견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예정된 대로 오늘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강의급 씨,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강의급 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예, 오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제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 증언하시겠습니까? 자기 부재와 예. 관련된 부분에서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개별 신문사항에 관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유를 말씀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는 증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선서하시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증인 강희구. 예, 앉으십시오. 예, 증인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입에 대시고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 주신문하십시오. 네, 제가 증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진정 성립 위해서 기록 제시하겠습니다. 증거순발 536번 2024년 12월 30일자 검찰 1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첫 번째 조사 받으신 내용인데 조사 받으신 후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증거순번 537번 2025년 2월 25일자 검찰 2회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해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당시에도 조사받으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예, 순번 576번 2025년 1월 6일자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1월 6일경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당시 조사받으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네, 증거순번 602번 2025년 6월 30일자 특검 진술조서 4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6월에 특검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조사받으신 내용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순번 641번 비상계엄 선포문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즉 자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메모인데 증인께서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네. 압수물 관련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순번 1045번 진술서 문건 출력물입니다. 증인의 주거지 PC에서 이제 압수된 파일 출력물인데 그 증인께서 작성하신 문건 맞으시죠? 예. 순번 1046번 비상계엄 선포 문건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인 주거지 PC에서 압수된 이제 비상계엄 선포 문건 출력물인데 증인께서 작성하신 문건 맞으시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경 김정환 수행실장으로부터 일부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부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으셨죠? 예. 증인이 당시 김정환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관들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김정환 실장이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내보이면서 실장님 나눠서 연락하시지요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명단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 김정환 실장이 해당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이 특정해서 불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메모 명단에 적힌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지정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당 메모에 누가 적혀 있었습니까?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한두 분이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 기억납니다. 이후 증인은 김정환 실장과 나누어서 해당 메모에 기재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셨죠. 네. 그러던 중에 증인은 21시경이 좀 넘은 시각에 김정환 실장으로부터 일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아 연락을 함께 돌린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증인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당시 김정환 실장이 대통령께서 더 부르라고 했다. 그래서 나눠서 같이 부르시지요 라고 해서 나눠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예. 증인은 위 형사사건에서 증언하신 내용을 보면 김정환 실장이 두 번째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을 부르라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안에서 정족수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는 말을 하였고 우리끼리 국무회의를 하려고 하나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증인은 이제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두 번째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그럼 국무회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습니다. 당시 국무위원 누구에게 국무위원 누구를 추가로 더 부르라고 그런 말을 하셨나요?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제 기억에 있는 거는 최상목 부총리 정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연락한 국무위원들을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송미경 장관, 조규용 장관, 오영주 장관, 박상우 장관, 안덕근 장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 외에 이주호, 유상임, 강정혜, 유인촌, 김한섭, 김문수, 강도영 등 7명의 국무위원들에게는 연락한 사실이 없으시죠? 예. 증인은 피고인이 지정한 특정 국무위원들에게만 이제 연락을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특정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 사후 작성 경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경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총리,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고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이던 피고인의 서명까지 받은 사실이 있죠. 그거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서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인께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 사건에 출석하셔서 일부 좀 증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미 한번 증언하셨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건 제시하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순번 641번 증인 자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 메모 그리고 증거순번 1046번 증인 PC에서 압수된 비상계엄 선포 출력물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검찰 조사 당시에 자필로 작성하셔서 제출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표지와 증인의 PC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출력물입니다. 당시 그 자필로 기재하셨던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6일 작성하셨던 문건이 방금 제시한 내용과 같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이 2024년 12월 6일 위 문건을 작성하여 한덕수 총리, 김영현 전 장관,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경위는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12월 4일에서 5일경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서류가 없다.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경 김주현 수석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이제 그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은 위 사건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김주현 수석으로부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관련 헌법 조문을 찾아보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부서한다는 헌법 82조를 확인해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6일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용의 문건에 한덕수 총리, 김영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은 당시 증인이 확인하였던 헌법 제82조 조문에 따른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김영현 장관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4일 사직서를 하였고 2024년 12월 5일 오전에 당시 대통령이던 피고인의 재가로 이제 사직한 상태였는데 12월 6일 날 이 문건에 국방부 장관란에 서명을 받으면서 이미 사직한 상태였던 김영현 장관의 서명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2024년 12월 6일 오전경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해서 비상계엄 관련 서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 한 부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거순번 640번 한덕수 전 총리 제출 비상계엄 선포문 제시하겠습니다. 위 문건은 한덕수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서인데 증인이 2024년 12월 6일 오전경 한덕수 총리에게 요청하여 받은 문건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후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저녁경 한덕수 전 총리, 김영현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위 문건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증인이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한덕수 총리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고 부속실 직원을 통해 위 문건을 보내 한덕수 총리, 김영현 전 장관의 서명을 순차로 받은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던 피고인이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난 직후에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위 문건에 대해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죠.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청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한덕수 총리,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던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위 문건을 부속실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을 하셨습니까?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6월 30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2024년 12월 말경에서 2025년 1월 초경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릴 때쯤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때 그 서명한 문건 어딨지? 어떻게 되었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에 서명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탄핵 심판에 제출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술한 사실 있으시죠?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경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12월 7일 오후경 위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등에 대비해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작성한 것 아닙니까?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이후 증인은 2024년 12월 10일경 대통령이던 피고인에게 한덕수 총리가 위 문건의 폐기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하고 위 문건을 폐기한 사실이 있으시죠?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2월 25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당시에 진술하신 내용입니다. 12월 8일 오전 9시경 총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가 있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12월 10일 오전경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고하러 갔을 때 대통령께서 총리의 말씀을 전하고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사후에 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떤 행위에 있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문서 3단기에 넣어 폐기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당시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으시죠?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거순번 1045번 증인 주거지 PC에서 압수된 진술서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해당 문건은 증인의 주거지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출력물입니다. 작성일자는 2025년 2월 24일로 되어 있고 증인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 진술서 문건을 출력해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제출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위 진술서에는 하단을 보시면 그런데 총리께서 12월 8일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면서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께 이를 보고드리고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증인이 작성을 해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신 겁니까?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이 작성 시점, 해당 문서의 작성 시점을 보면 2025년 2월 24일경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문건인데 이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은 거부하겠습니다. 일단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인 반대 신문 신문상에 받으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하십시오. 네,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증인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네, 다시 한번. 증인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지시를 한 사람이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연락을 하라고 최초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대통령 부소실 직원이라서 대통령이 당시 증인의 직속 지시권자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맞는 것이지요?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보시나요? 김정환 실장이 김정환 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나요? 예, 그 기록을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이외에 기재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장관 박성재, 국방장관 김용현,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렇게 주요 국무위원들은 다 참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들의 참석은 결국 대통령의 소집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림부 장관, 복지부 장관, 중개벤처부 장관 3인에 대해서도 대통령 소집 요청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요청하셨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저는 직접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들 국무위원들을 불러달라고 소집 요청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상급자가 김정환이라든지 증인 그 위에서 개입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대통령 요청으로 소집된 것이 맞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일 국무위원 소집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보안 유지에 관한 특별 지시도 받았나요? 다시 한번. 보안 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시 국무위원들을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 받지도 못했고 네네. 그런 취지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보안 유지에 관한 특별 지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보안 처리를 하셨나요? 그 경호처에 연락해서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당시 어떻게 국무위원 소집 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실행했는지 그 구체적인 본인의 경험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안 손님으로 네네.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경호처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동 동선 비노출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보안 손님 경호처에서 하고 있는 보안 손님 아마 그 관행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원 비공개 방식으로 들어오는 건지 출입 기록 관리 방식 이런 거는 경호처에서 알고 있겠네요. 이 구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무위원들 소집 과정에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질문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 보안 손님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선포 사실이 사전에 누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만약 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국회나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 주변에 더 많은 인파가 몰려서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로 국무회의처럼 행안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소집 통지를 하게 되면 보안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대통령에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6번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때 중요한 회의라고만 말한 것이 맞나요? 어떻게 전달을 하고 연락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셨죠. 대통령께서 찾으신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8번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우선적으로 소집하라고 지시하신 게 맞나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 처음에 두 번에 걸쳐서 김정환 실장으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았던 거지 우선순위 뭐 빨리 오게 하라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냥 빨리 오게 하라 이런 예. 걸 전해 듣고 예. 유선으로 연락하셨군요. 네, 지금 보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 종족수 11명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어쨌든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 결국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중에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9시 30분경 또는 10시경에 계엄을 선포하려 했지만 국무위원 도착이 지연되어서 국무위원들 의사종족수가 채워지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22시 23분경에 선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이 사실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기다리고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엔 해당 안건의 보안 유지와 신속한 처리 필요성으로 인해서 거주지가 비교적 가깝거나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연락한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4분 생략하겠습니다. 멀리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멀리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 국무위원들을 100% 출석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사실상 계엄 선포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증인 기억상으로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을 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특정 국무위원을 연락하지 마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속 연락을 해서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길 기다렸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에 비춰봐서 어떠세요? 제 말이 맞나요? 네,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증인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은 계엄 업무에서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한 수행실장이 총리,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에게 연락한 것도 이들이 국무회의의 필수적 참석자들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화한 그런 것도 목격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23번 생략하겠습니다. 당시에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도 목격하셨나요, 혹시? 못 봤습니다. 그럼 25번, 26번 생략하겠습니다. 21시경 이후에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 즉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등 이 사람들이 추가로 소집이 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참석해서 의사정족수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28번 앞서 한 질문을 다 한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평상시에 국무회와 달리 고도의 보안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 계엄이라 표현한 것은 국민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증인은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나요? 대통령 담화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즉시 해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대대적인 비상계엄이 대대적인 비상계엄이 아니라 최소 병력 투입으로 사회 질서만을 유지하는 정도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당시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250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만 투입하려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단순히 경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번 생략하겠습니다. 35번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인도 알고 있었지요. 네,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결국 보안 유지와 신속한 정족수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선별적 소집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무위원들이 22시 17분경 대접견실에 모이기 전에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상당 시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모르지만 회의가 일찍부터 시작돼서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등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계엄 필요성에 대한 대화를 계속 나누었다고 들었는데 그 집무실에서의 논의사항은 대략 얼마 정도 되었나요? 1시간 이상이 아닌가요? 네,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목소리도 혹시 들렸나요?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이 혹시 직무실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목소리 들은 적 있으십니까?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배포되었다는 점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이 배포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뭐 인지를 하게 된 거지 그 당시에 인지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의사 정족수 11명이 확보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지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대접견실 안에서는 같이 배석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나중에 네.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제가 국무위원들이 막 질문을 하거나 의견 제시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셨던 거네요. 선포 전에는 제가 배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고요. 비상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께서 대접견실로 오셔서 국무위원들에게 그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 주례 국무회의에서 개별 안건당 심의 시간이 평균 1분으로 보이는데 집무실과 대접견실의 논의를 총 합치면 1시간 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이 비상경과 관련된 이 안건 심의 시간이 굉장히 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8시 반 이후부터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꽤 길었습니다. 평소 주례 국무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해 장관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국무총리가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건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습니다. 평소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이나 반대 의견 개진이 거의 없었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소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때와 같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 시간이 부여되었던 적이 있나요? 거의 없지요.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심의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심의권 헌법적 성격 부분. 국무위원의 심의권이란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은 심의를 하는 권한이지 국회 의결권 등과 달리 최종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선포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증인도 인식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대통령 선포 행위 권한 자체에 대해서는 증인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요? 제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나 지위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맞습니다. 결국 국무회의 성격상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증인도 하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소집에 관여한 증인이 악의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하려고 행동했다기보다는 보안성과 신속성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들 100%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정부 조직법상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1명이 출석하면서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지요.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이 계엄 선포 시 전체 국무위원 100%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소 주례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불참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심의권 침해가 있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나요?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해외 출장 등으로 불참할 때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격 영상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사 정족수만 충족되면 11명이라는 의사 정족수만 충족되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된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는 의결이 아니라 심의라고 진술한 것이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의례를 안 했다고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진술한 것도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심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진술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한덕수 총리 또한 본인의 재판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도 본인이 목격한 것과 같이 국무회의에 실질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기에 실질적 심의가 있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국무회의의 본질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이 이를 듣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개헌 관련 국무회의에서 증인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도 국무회의 실질적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이제 와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실상 사후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몰이에서 자신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고자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는 당시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다 계엄 선포문을 받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단 CCTV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비상계엄 선포안이 명시가 되었었나요? 당시에? 무슨 말씀 다시 한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비상계엄 선포안이 명시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보좌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후부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네네. 증인이 그날 12월 3일 날 소위 국무위원들이 11분이 전부 다 왔을 때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해서 어떤 문건을 복사해오라. 네, 그래서 그걸 복사해 주면서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구나 알고 그 11부를 네, 국방부 장관에게 갖다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부하고 10부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보안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증인이 직접 혼자 복사해가지고 갖다 줬죠. 그렇습니다. 사후부서와 관련해서 증인의 혐의와 최대한 관련 없는 부분만 골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증인께서 이제 포괄적으로 그 진술 거부하신다면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은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지나가듯이 문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셨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연유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네,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서 증인에게 이러한 문건을 만약에 사후부서
그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후 부서라면 이거를 증인이 독자적으로 작성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인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부서 절차라는 그 정식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부서가 있어야만 했다면 국방부에서 기한을 올려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표지를 작성해서 본인 서랍에 넣어놓기만 하였는데 그것이 정말 부서였다면 증인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속실 업무는 대통령 일정, 대통령 수행, 각종 보고 시의 보좌 정도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에 관한 공식 문서는 증인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거라서 증인은 이 사건 표지가 계엄 선포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문건을 대통령 비서실 공식 문서 작성 절차를 거쳤거나 내부 결재를 거쳤거나 문서 작성 전에 상급자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문건에 문서 번호, 기한자 표시를 하거나 해당 문건에 대통령 비서실 또는 국방부 등 공식 발신기관 표시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증인은 정부 공문서 표준 양식을 따르거나 문건의 접수번호, 시행번호를 기재하거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작성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기한자, 검토자, 결재권자 등의 결재란도 없었고 공식 문서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문서 분류 번호도 없었고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 문서 관리 관련 표시도 없었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국방부에 사후 부서 기한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7일경 대통령에게 문건을 내밀었을 때 대통령의 첫 반응은 이런 문건을 왜 대통령 부서실에서 만드냐고 했던 것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려야지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도 증인이 이 서명을 그때 당시 서명을 요청했던 이유는 이것이 사후 부서가 아니라 본인이 단순히 어떤 문건 기록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이 문건이 법적으로 유효한 부서 문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참고자료 수집 차원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정식 부서 문서, 그러니까 특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정식 부서 문서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 자료 정리 차원의 행위로 보는 것이 맞지요. 네,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이게 문건을 폐기를 요청한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한덕수의 요청 없이 증인이 마음대로 이미 작성한 문건 폐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한덕수의 요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일단 한덕수 요청을 즉시 수용해서 폐기를 했던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고 증인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검 측 제주신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반대신문사항 11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21시 30분경 또는 22시경 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국무위원 도착이 지연되어서 22시 23분경에 선포하게 된 것이냐라고 변호인께서 질문했을 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대통령이 원래 21시 30분경 또는 22시경에 계엄 선포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21시 아니요. 22시 한 10분, 20분경. 그때 복사할 때 알았습니다. 아, 그때 이제 계엄 선포문을 보고 예. 원래 이제 22시경쯤에 하려고 하셨다. 예. 그때 아시게 되셨다. 거기에 22시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무위원들이 또 늦게 와가지고 지연이 돼서 22시 23분경에 선포된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맞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 국무위원들 연락 돌리실 때, 예. 그럼 국무회의를 위해서 지금 오라고 하는 거구나. 알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인가 보다라고 왜냐면은 그 처음에 장관들을 첫 소집을 할 때 보면 그 대상자들이 대개 안보 치안 관련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그 우리 안보에 어떤 중대한 변괴가 있나 하면서 그렇다고 대통령께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름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때 장관님들을 오시라고 했고 두 번째 명단을 받았을 때 그때 보니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쭉 이렇게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예산이 되면 삭감이 되고 그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혹시 발동을 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그리고 그 중간에 느낌에 국무회의를 한다는 어떤 느낌을 또 받았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했을 때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제 나름대로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게 된 거는 이제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시 이후에 그 김영우 국방장관이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복사를 하면서 그때 본 문건을 보고 명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 국무위원들께 연락을 돌리실 때는 이게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락을 돌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셨는데 네.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이제 복사해 오라고 해서 네. 그걸 복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오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셨다는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증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부르라고 할 때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부르라고 한 것이지 뭐 몇 명을 더 불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지시 내용은 모릅니다. 저도 김정한 실장이 가져온 수천 명단을 보고 빨리 불러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그 반대신문상 19안 관련해서 이제 만일 국무위원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연락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연락을 돌리실 때는 대통령께서 딱 특정한 그 인물들에게만 연락을 했고 뭐 누가 국무위원이 지금 의사 정족수가 부족하구나 라고 증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더 불러야겠다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변한 겁니다. 15안 관련해서 멀리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연락을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됐던 국무위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있었습니까? 아니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연락이 안 됐던 기억이 있고 뭐 멀리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명확하지 않으신 겁니까? 네. 그 75안 관련해서 그 증인은 당시 국무위원 18명, 대통령 국무총리 포함해서 20명 중에 11명이 출석해서 당시 개의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증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후적으로 증인이 판단하셨을 때 그거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고 그래서 국무회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정족수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도착했을 때는 정족수가 채워졌구나라고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죠. 94항 관련해서 당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비상계엄 선포안이 명시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뭐 근거가 있습니까? 당시 안건으로 뭐 이렇게 비상계엄 작성된 서류가 있었어요. 비상계엄 선포문이 배포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안건으로 의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그게 저는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부서 관련해서 이제 그 변호인께서 김주현으로부터 이제 뭐 문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들었다고 진술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주현 수석의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근거가 뭐나 간에 그렇게 근데 김주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받고 증인한테 말한 건지 아니면 김주현 수석이 뭐 단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증인한테 말한 건지 그때 지나가듯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문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왔느냐? 왜냐하면 모든 문서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 도착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 부속실로 도착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아까 이제 변호인께서 국방부에 기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 증인이 알고 계신 대로 국방부에 이런 문건 기한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방법은 국방부에서 올려야 하는 게 맞다면서요. 근데 제 권한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지는 않은 거죠. 그 한덕수 총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고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폐기하셨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제시해드렸던 그 증인 이제 PC에서 나온 진술서 파일 2월 24일자로 작성된 문건인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형사 사건에서 당시 탄핵심판 변호인단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증인께서 직접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헌법심판에 제출하셨습니까? 변호인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저 아까 보여드렸던 하단에 이제 12월 10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후에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기재를 하셨습니까? 나중에 대통령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억은 그랬고요. 나중에 대통령님께서 2024년 12월 말 2025년 1월 초점이었는데 그때 서명한 서류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기억이 났던 겁니다. 저 작성 이후에. 대통령이 나중에 그러니까 찾으셨다는 것을 그 기억이 나중에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저렇게 기억을 하셨는데 네. 나중에 다른 기억이 났다. 예. 그럼 다른 기억이 날 만한 뭔가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특검 조사를 받고 그때 여러 가지 내가 앞에 진술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나왔었습니다. 언제 그래서 특검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6월 특검 조사 그 이전에 그러니까 2월 달쯤인가 검찰 조사 이후 그 사이입니다. 그때 제가 잘못된 기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덕수 총리께서 저에게 그 비상계엄 선포문 문서를 건네줬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나중에 12월 말 1월 초에
저 서류를 찾으셨다는 것도 제가 기억을 못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그걸 기억이 났던 겁니다.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조사 받을 때, 특검 조사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2월 24일 날, 네. 24일 이전에 저걸 작성하셔서 헌법심판에 제출하셨고, 예. 이제 그때 검찰에 그 다음 날인 2월 25일 날 두 번째로 출석하셔서 네. 두 번째 출석하셨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받은지 여부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거든요. 네. 2월 25일에도 저게 같은 취지로 12월 10일 날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에 폐기했다라고 진술을 하셨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나서 6월 30일 날 특검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셨는데 특검 조사를 받으시면서 내가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폐기했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네. 그 사이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생각이 났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2월 달에 검찰 조사 받을 때 한덕수 총리께서 저에게 그 서류를 보내주셨다는 그것도 제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그때 2월 달에 진술을 했습니다.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와 동시에 쭉 여러 가지를 이렇게 2월 달 조사받고 난 후에 이렇게 쭉 과정을 다시 이렇게 짚어보니 그때 한덕수 총리께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가서 다시 진술을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의 조사가 있길래 특검 조사 때 제가 그 진술을 했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대신문상 30판 관련인데요. 증인이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이라고 표현한 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요? 다시. 이 계엄이 메시지 계엄인 거를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네.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네. 그 비상계엄 선포문 복사할 때서야 예.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이걸 메시지 계엄을 인지했다는 질문에 답변을 하실 건지. 잠깐만요. 그거는 인지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인지는 나중에야 했다는 거지. 제가 그때 당시에 인지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메시지 계엄이라는 건 뭐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엄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인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증인, 그러니까 증인의 말 중에 실질적으로 계엄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메시지 계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께서 메시지 계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쭉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제가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을 변호인께서 물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사후적인 증인의 의견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88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변호인께서 이제 증인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증인은 아까 국무회의 자체에는 배석을 안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게 실질적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제가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꽤 길었다고. 8시 반부터 10시 넘어서까지 했기 때문에 꽤 길어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시점은 언제죠? 오영조 장관이 도착하고 비상계엄 직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영 장관 도착하고 나서 몇 분 있다가 바로 대통령께서 그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럼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려면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개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전체적인 거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1시간 반 정도 뭐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무실에서도 있었고 대책위원실에서도 있었고 나중에 CCTV도 다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장관들이 일부 들어가서 뭐 얘기를 나눈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회의 형식으로 갖춰서 하는 걸 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식을 꼭 갖춰야 된다, 뭐 국민 의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도 국무회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인원 참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 같은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판단에 각자의 개별 판단에
증인은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가 도착한 8시 반부터 이제 계엄 선포 전까지 뭐 어쨌든 뭐 얘기를 나누고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얘기를 나누고 이런 거를 이제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다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94항부터 96항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냐는 변호인 질문,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보좌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CCTV에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한 게 있지 실제로 회의를 주재한 그런 장면이 있나요? 글쎄요, 그 안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그러니까 대해 저는 여쭤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을 강요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부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보좌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뭔가요? 총리께서 참석하셨으니까요, 처음부터. 참석했다는 이유로 부의장으로 의사 진행을 보좌했다라는 말에 그렇다고 말씀을 한 것, 그렇다고 증언을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형식이 갖춰지면 내용도 갖춰지는 거죠. 그 증인이 지금 이제 국무회의가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증인은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증인이 경험한 그 많은 국무회의의 통상적인 절차와는 많이 다른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국민 의례를 하고 뭐 순서에 맞춰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지금 긴급 보안 때문에 장관들을 극비리에 부르고 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경험상으로는 이 사건 전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적은 없었던 건가요? 네,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국무위원 회의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국무회의 중에서 이제 국무위원 일부에 대해서만 소집 통지를 하신 적도 있나요? 아니, 그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한 적도 없는 거죠. 제일 신문사항 더 없으신가요? 예, 혹시 변호인 측 재반대 신문사항 있으면 예 질문하십시오. 그 소위 사후 부서 문건 그거 폐기 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느냐, 네. 뒤에 보고를 드렸느냐를 놓고 지금 진술이 뭐 2월 25일 날 조사를 받을 때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하고 지금 뭐 진술이 다르다고 이제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증인이 1월 15일 날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체포되면서부터 그리고 구속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3월 8일 날 구속 취소되면서 석방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은 거의 매일 서울구치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일정 조율하고 이런 일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한 50여일간. 그래서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멘붕 상태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 대통령 그 일정이나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무슨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2월 25일 당시에는 사실은 정신의 마음의 안정이나 평화가 완전히 깨졌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위 거의 멘붕이 왔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머리는 거의 블랙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예. 그 조금 전에 특검보나 그 특검께서 검사들께서 이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좀 증인의 생각이나 그 당시 경험한 걸 말씀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법조인이시고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죠? 뭐 국무회의 전담 직원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국무회의 때마다 대통령을 배석해서 참석은 매번 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지금 여객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회의 개최하고 연락도 하셨고 또 비상계엄 문건도 직접 복사하셔서 드리고 네. 그리고 그것이 비상계엄 그 선포문이라는 것을 또 인식하셨고 네. 그러면 이 회의 자체가 이거에 관련 회의라는 것은 충분히 경험하시고 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오히려 국무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 제외하고는 지금 그 증인께서 가장 당시에 그 국무회의 광경이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나 이런 참석이나 처음부터 첫 참석자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선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포 이후의 절차까지도 다 이제 목격하고 경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장관 이외에는 경험을 하시고 목격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제 그 물론 일부는 짐작이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를 했다라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회의였는지 또 그리고 내용이 문건도 더 보셨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시고 경험한 부분을 지금 그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의는 그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이 당시 사후부서와 관련돼서 헌재에서 일관되게 사전에 비상계엄과 같은 사안의 보안성 때문에 사전에 부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계속 증언해 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자 참고인 측에서 계속 사전에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자 증인에게도 사전에 부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라는 거를 얘기했다라는 걸 좀 입증하기 위해서 네. 그때 당시에 증인이 만들었던 걸 한번 가져와 봐라. 네. 있나 아직도 가지고 있냐라는 네. 것들을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증인이 없어서 그때 기억이 다시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예. 내가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구나라고 그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전에 부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서가 있었다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증인이 만들었다는 그 문서를 네. 어떤 지시를 하거나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증인은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이런 데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피고인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문을 이제 국방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부서 결재 문서를 기한을 하게 되면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부 이제 문서 양식에 따라서 기한자도 한 명이 아니라 보통 담당 계장, 사무관, 그죠? 또는 과장이나 국장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그 기한자 결재를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는 이제 전자문서로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한다 그러면 국방부 그 기한 라인에 있는 국장 이하의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전 부서 문건을 국방부 해당 부처인 국방부가 기한할 수 없다는 거는 증인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후에 이제
원래 문서라는 거는 사전에 못 만들면 사후에라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후에도 역시 아까 유정아 변호사 얘기대로 공문서 번호에 뭐 여러 가지 국방부 공문서 양식에 따라 가지고 기한 결제를 통해 갖고 다시 부서 결제를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만든 이 문서라는 것은 이거는 뭐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국방부가 이거를 사후 부서 문서를 만든다고 할 때도 국방부가 기한 결제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제가 올라와야 된다는 건 알죠? 국방부 그렇습니다. 양식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생활 오래 해서 봤지만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공문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거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서 작성 권한을 가지고 만든 어떤 문서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서라고 이걸 문서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임의로 예. 계엄 선포문에 총리께서 보내주신 비상계엄 선포된 날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네. 그 서류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 총리께서 증인한테 국무회의의 안건인 계엄 선포문을 증인한테 보내줬습니까? 네, 12월 증인이 네.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왜냐하면 회의가 끝났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해서 행안부에 보내줘야 될 자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회의가 끝났는데 국무회의 끝났는데 아무런 이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부속실장으로서 늘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총리님과 이제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됐을 때 총리님께 혹시 그날 회의 때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던가 하여튼 그랬다가 뒤에 또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비서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사실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 계엄 선포문 맨 밑에 대통령 돼 있는데 아무런 서명이 없어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서명을 하나 받아놓자 해서 그때 임의로 하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그 종이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앞에 표지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장관 총리 네. 하고 이제 내가 7일날 대국민 담화하면서 퇴근할 때 들고 와서 사인을 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냥 진술 거부해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좀 답변을 해줘 보세요.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화하거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시간, 순서 이런 거는 기록해 둔 게 있나요? 저는 기억하고 있진 않은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니까 포렌식 통해서 쭉 해서 시간을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네.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일단 국방장관은 와 있었으니까 대통령,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있는 총리는 내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속실장이 전화하셨습니까? 총리한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총리님은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가 전화를 한 것 네. 같아서 지금 아까 그런데 내가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동부 이촌동 살아서 가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람이 대통령,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에다가 경제부총리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혹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연락을 어떻게 나중에 늦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최상목 부총리는 제가 연락을 한 기억이 명확하고요. 네. 조금 좀 멀리 계시다고 좀 하셔서. 네네. 그러니까 집에 계시질 않고. 네, 좀 멀리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이제 외교 행안 뭐 이런 데는 먼저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전반부에 네, 했고요. 저 통일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는 비슷할 때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저 경제부총리는 좀 늦게 하셨나요?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2번을 시켰는데요. 네. 전반부에 행안부,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 외교부하고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경제부총리 이하 아, 대체적인 경제부처 장관들의 그러면 명단이 이제 있었습니다. 도착하신 분들은 저 보건복지부 장관, 그저 누구지? 조기용 장관. 조기용 장관하고 송미령 저 농수산 장관, 네. 그리고 저 중소벤처부 저 오영주 장관 이렇게 왔고 그 박상우 국토부 장관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들어온다고 통화는 됐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왔는데 아, 그러니까 네. 저 들어오신다고 했고 네. 실제로 나중에 도착을 하셨군요. 네. 몇 시쯤 도착했는지 알아요? 그 제가 직후에 그 계엄 저- 선포문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계엄 선포하고 예. 저 다시 올라와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얘기하고 예. 또 국정원장하고도 좀 얘기하다가 다들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 두 분이 와 계셨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저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하고 네. 분들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연락은 13분한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국방부에 네. 국방부 이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 사후 부서가 안 오니까 네. 국방부에서 사후 부서 문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실 어딘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국방부가 뭐 좀 분위기 때문에 좀 겁이 나서 그런지 뭐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뭐 안보실 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긴 하면은 안보실 쪽에서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 알겠습니다.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예, 방금 검측 다시 질문 한번 있으면 제주 신문 예, 한번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그 증인 그 비상계엄 선포문 만드신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인이 이것을 만든 동기는 김주현 수석으로부터 서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부서한다. 헌법 82조를 확인해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만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김주현 수석이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요. 김주현 수석이 그날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그 다음날 새벽인가에 그 부속실로 오셔가지고 혹시 국방부에서 문서가 온 게 있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통령 재가 문서는 부속실을 격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이 문서를 만든 게 그냥 뭐 특별한 의미 없이 만든 건 아니고 최소한 김주현 수석으로부터 그런 뭐 조언 내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만든 거는 맞지 않습니까? 조언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모티브가 된 건 맞죠. 그리고 증인 그 이 폐기와 관련해서 증인이 아까 그 증언하시기로 당시에 그 멘붕이 와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 이 진술서를 낼 때는 당시에 그 대통령에게 폐기와 관련해서 묻고 대통령이 그럼 폐기해라라고 해서 그 기재를 했던 그 상황은 증인이 어떤 뭐 실제 그거하고 다르고 대통령의 승인과 상관없이 본인이 폐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런 진술서를 쓴 것은 너무나도 뭐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멘붕이 와서 그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그 헌법재판소에 써낸 문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기재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증인이 2025년 2월 25일 검찰 특수본 2의 조사 당시에는 증인이 진술하시기를
폐기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오전경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고하러 갔을 때 대통령께 총리의 말씀을 전하고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사후에 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떤 행위에 있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뭐 증인이 이렇게 갑자기 지어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에 2월 25일자 검찰 특수본 2회 조사 당시에 증인이 진술했던 진술의 내용은 실제 사실에 아주 많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때 기억은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석방되시고 이러면서 쭉 생각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 제가 놓치고 있던 기억들이, 심지어는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CCTV를 보고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시고 그때 국무위원들 다 돌아간 줄을 알았는데 나머지 남아서 또 다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CCTV를 보고 기억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이 구속되고 석방되고 하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는 평상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야말로 진짜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과정이었고, 그 아까 변호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대통령께서 수감돼 있던 50일 동안 구치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한겨울인데 제가 이런저런 뭐 경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났던 게 대통령께서 그 계속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후문 선포문을 찾으셨다고 서명한 거. 그게 나중에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잡힌 게 특검 6월 조사 때 진술입니다. 어쨌든 진술과 관련해서 증인이 2월 25일자 검찰 특수본 2회 조사 당시에 12월 8일 오전 9시경 총리가 그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가 있겠으니 없던 것으로 하자.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서 증인이 12월 10일 오전경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고하러 갔을 때 대통령께 총리의 말씀을 전하고 폐기하겠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사후에 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떤 행위에 있어 사후에 할 수도 있지,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당시에 진술을 한 것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좀. 예. 그 12월 4일 새벽경에 김주현 수석이 이제 부속실에 이제 지나가듯이 들어오셔서 그런 이제 뭐 대통령 계엄 선포를 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문서가 없다.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라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올라온 문서가 있느냐. 예, 국방부에서 이게 그 서류가 안 그러면 부속실을 찾을 일이 없죠. 그 서류가 혹시, 왜냐하면 전자문서로 다 오기 때문에 부속실을 모든 걸 격리를 하기 때문에 온 게 있느냐라고 확인차 들렀던 겁니다. 그게 이제 새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계엄 해제가 된 이후인가요? 정확치 않습니다. 저도 그때 4시 반 이후에 오신 건가요? 그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 김주현 수석은 그 12월 4일 이제 오전 한 이제 08시쯤에 통상 이제 비서실장 주재로 티타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제 헌법 규정이나 이제 그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요. 네. 증인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증인은 원래 그 티타임에는 참석을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이 당시 12월 4일 오전 경에도 뭐 그런 티타임이나 주재 회의 이런 데 참석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 문서 표지와 관련해서 먼저 김주현 수석은 그 국방부에서 서류가 왔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이고 증인은 국방부에서 어떤 추가적인 문건이 온 것이 없으니 그건 증인이 어떻게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 건은 그 건대로 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김주현 수석의 말을 듣고 보니까 증인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취지와 같이 참고자료 수집 차원으로 총리와 통화된 김에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주현의 질문과 증인이 자료를 수집한 거 완전히 다른 별개 사건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사후적으로 보고만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변경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없이 혼자 들어가서 조사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증인이 블랙아웃이 되어 당황했을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진술은 증인이 평소에 대통령에게 항상 보고를 하면서 일하는 습관 때문에 순간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이 맞고 그것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예. 확인하겠습니다. 헌재에서 제가 그 증인 말이죠. 네. 내가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그때 장관 총리 그 서명 받아갖고 내가 서명했던 그 서류 네. 그거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본 게 예. 그게 내가 헌재에 가서부터 이제 헌재에 참석하면서부터 그 무렵 아닌가요? 아니면 12월 말 1월 초인가요? 왜냐하면 내가 헌재에서 부서라는 게 보안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니 우리 사무실에서도 하나 저 부속실장이 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헌재에서 한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문건의 정체가 다 폐기된 문건이라는 게 이게 살아난 거거든. 네. 그럼 내가 그 무렵에 증인한테 물어본 거 아닌가요? 그 전인가? 어떻습니까? 그 시기가? 명확하게 좀. 하여튼 네. 뭐 그 당시에 좋습니다. 근데 증인도 오랜 세월 수사 업무에 종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증인이 만든 문서가 지금 허위 공문서라고 검찰은 지금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허위 공문서 동행사가 되고 다시 공용서류 손상죄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러면 증인도 법을 이런 형사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공용서류 이게 지금 공문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공문서가 성립이 되고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공용서류 손상죄의 책임을 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겠나 싶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증인의 진술을 왜곡시켰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7월 달에 내 구속영장 발부된 게 바로 이 공용서류 손상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나한테 보고하고 했다 그랬다가 특검 조사 가서는 먼저 파기하고 보고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증인을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술을 번복시킨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게 공문서냐 허위 공문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보면은 공용서류 손상이라는 게 그게 인정된다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뭐 공모를 확보했냐 안 했냐라고 하겠습니까? 증인도 네. 수사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좀 검찰 주장이 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때 당시에 뭐 변호인이 그 최명성 변호사가 제 변호를 맡았는데 그때는 대통령님이 피의자로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제가 당시 경찰 조사 때 선임했던 변호인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최명성 변호사 원래 이제 대통령 법률 비서관을 했고 같은 비서관급이었기 때문에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날 시간이 되느냐 했더니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럼 나 좀 그 저기 조사 받으러 갔는데 참관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 참관을 하겠다 해서 갔는데 마치 나중에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그게 대통령의 사주에 의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때는 최명성 변호사 대통령 변호인단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것처럼 그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용해서 진술을 뭐 번복하게 하고 했다면서 뭐 증거 인멸 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계속 특검에서 주장하는 거를 보고 참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인의 출석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던 변호사가 사정이 생겨 못 가서 대통령실에서 같이 비서관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갔는데 최 변호사가 증인 말고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어디 조사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따라가서 해준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거 압니까? 내가 특검에 가서 내가 조사받을 때도 강의부 부속실장이 나한테 사전에 얘기했더라도 당연히 나는 승낙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 증인이 나한테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상. 예, 증인에게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하나만 아까 여쭤봤던 부분인데 지금 증인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참고 자료다 뭐 큰 이제 증인이 임의로 그냥 판단해서 참고 자료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월 6일 날 어쨌든 그 증인이 서명을 받으신 분들은 한 총리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을 이제 받으셨는데 12월 6일 기준으로 그 김용현 장관은 이미 다 사직 처리가 이미 끝난 상태였는데 그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에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요청한 이유는 뭔가요?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고요. 그리고 임의로 어떤 내용을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김용현 장관이 면직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날인 5일날 오전에 사직 재가를 하셨는데 그걸 모르셨었습니까?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서명 받는 거에 있어서는 회의 때 그 기점으로 해서 서명을 받는 거지 그 이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거는. 증인 그 공무원 생활 오래 하면서 또 대통령 부속실에 와서 일하면서 실수하면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챙겨야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무슨 자료나 이런 것만 챙긴 게 아니라 증인이 봐서 뭐 필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다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나중에 봐서 필요한 거는 또 남겨놓고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해외 순방 같은 거 갈 때도 따라가서 뭐 이게 꼭 법상 필요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뭐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여튼 뭐든지 빠뜨리지 않으려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부 만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 걸 그랬구나 하는 후회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에게 더 물을 건 없으신 거지요?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마쳤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그 방금 이루어진 증인 신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증인의 증언 취지나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주장 취지는 강희구 당시 부속실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과 같이 작성한 문서가 이 비상겸 선포문과 관련한 사후부서를 위해 만든 공문서로서의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참고자료로서 작성해 본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지요. 예, 추가적으로 헌재에서도 늘 얘기를 했듯이 피고인은 사전에 이러한 부서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득이 그 입장과는 반대되게 사전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특검 측에서 신청한 증거 목록에 보면 증거 순번 642번으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겸 선포 문건 사본이 있고 643번으로 80년 10월 16일 비상겸 선포 문건 사본이 있는데 이 문건들은 그 특검에서 주장하는 형식에 맞게 공문서로서 작성된 문서들을 제출하신 건가요? 예, 그 이제 과거 계엄 선포 당시에 실제 작성됐던 계엄 선포 관련 문건입니다. 그래서 강희구 증인이 작성한 그 선포문이라는 그 표지 양식과 실제 과거에 시행됐던 계엄 선포 양식이 유사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당시와는 또 방금 증인 신문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전자결제 형식으로도 지금은 결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그와 같은 전자결제 양식으로 그 대통령 행위가 국법상 문서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러한 전자문서로 그 예로 제출한 증거도 있으신가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있었던 그때가 지금 현재와 비교하더라도 그때 작성된 문건과 유사성을 가지고 이게 공문서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이제 그 표지 양식을 보시면 되게 간이하게 비상계엄 선포라고 써 있고 뭐 날짜, 내용, 서명하는 순서라든지 그 기재된 그 양식이 과거에도 계엄 선포 당시에 그런 양식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작성된 문건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주 서중 조사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79년 10월 26일 밤에 그 국무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서거와 관련한 계엄 선포와 그다음에 5월 18일 날 00시에 신군부가 이제 최규화 현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그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한 것은 이제 상황이 딱 다 벌어졌고 그리고 정식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종의 연성 메시지 계엄으로서 보안 유지를 해가면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딱 그 계엄 선포할 때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처음 알리기 위한 그게 이제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서라는 것이 뭐 인사부서든지 뭐든지 이런 그 서면에 의해 갖고 결제되는 문서는 전 대통령 하면서 이제 뭐 외교부에서 왜 그 신임장 줄 때 그때 하는 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좀 보안 사항입니다만은 이제 정보기관의 인사 같은 거 할 때만 서면으로 하고요. 그건 이제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따로 기관의 장이 들고 와서 서면으로 받지만 나머지는 전부 제 컴퓨터로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는 안 다뤄졌지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해임과 신임 1차장 임명한 이런 것도 전부 전자결제로 해서 전부 올라와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제 다음 절차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요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와 증인 신문 관련해서 추가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먼저 그 특검 측에 성명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모두 진술해서 시작 전 모두 진술해서 한편으로는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식 문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권과 관련돼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정식 문서를 전제로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해서 위조를 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 특검의 정확한 입장을 좀 정리해 줄 것을 성명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허위 공문서랑 위조 문서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죄명은 허위 공문서라고 되어 있고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그 사전에 부서가 없었는데 사후에 만든 것이 허위다 이런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더해서 그 허위 공문서를 폐기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네. 모두 진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허위 공문서와 관련돼서 그것을 폐기한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인지 여부를 좀 성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허위 공문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문서의 대상이 되느냐, 예, 네, 그 부분인 것이죠. 예. 재판장님 그래서요. 저희도 영장 단계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허위 공문서라고 하면 불법적인 문서인데 허위 공문서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걸 폐기한 것이 과연 뭐 제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것이 공영서류 손상이 되느냐. 그리고 허위 공문서를 계속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어디 악용될 수도 있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변호인 얘기는 그 얘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뭐 특검 측 의견 진술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미 뭐 구속 심사 때나 그럴 때 다 이미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공판 절차에서 따로 의견을 정리해서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신문하려고 했던 예, 김주현 증인은 예, 12월 12일에 재소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길 12월 2일 화요일에는 오전에 김정환 전 수행실장 그리고 오후에 한덕수 전 총리 이미 예, 증인 소환을 해서 신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12일 금요일 길에 그러면 김주현 증인 외에 추가로 특검 측에서는 어느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박상우, 안덕근, 방기선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12월 12일이 나오는 그 이후 기율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저희가 증거 신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증인들의 또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환장을 좀 먼저 보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12월 12일에 어느 증인 소환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12월 12일 날 박상우, 안덕근, 방기선을 증인 신청 예정이고 근데 오늘 이제 김주현 증인이 12일 날 나온다고 해서 지금 결국은 12일 날 4명의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증인의 수에 맞춰서 저희 증인 신문사항이나 이런 건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이내로 증인별로 좀 조정을 해서 4명 진행이 되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4명을 12월 12일에 증인신문 하겠다고 특검 측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변호인 측 반대신문 예정 시간 어느 정도씩 되시나요? 네 분은 너무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예, 김주현 증인 소환하고요. 오후에 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예, 증인 3명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절차 관련해서 더 의견 진술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 15분에 속행하겠습니다.